김성환의 시사야. 여야가 오늘 9월 정기국회 개원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다음 달 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팀을 구성해 국회 차원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사후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지금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상대편의 실정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반사 이익을 누려온 측면이 있는데요. 민주당과 통합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비슷해진 지금 정치권이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이 여야 관계의 균형을 맞춰준 만큼 정치권은 더 이상 누군가를 탓하는 정치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만 옳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덧셈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는 정치권과 방송계, 공연계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김성환의 시사에는 어제부터 비대면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늘 스튜디오에 모셨던 분이지만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코로나19 현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새 이제 세 자릿수가 계속해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지역 발생이 276명이었고 해외 유입이 12명이었습니다. 좀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 135명, 경기도에서 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추가로 이제 발표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6시 이후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6명이 늘어난 것인데, 예.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7명이 늘어났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10명이 늘어서 모두 21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다. 그리고 기타 분류 확진자가 42명, 경로 미확인 상태 확진자 7명, 그리고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2명이 추가 양성 판정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숫자 늘어나는 것만 따지더라도 서울에서 200명이 지금 넘는 거 아닙니까? 확진자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확진자가 자택에서 대기 중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 지금 사망 원인이 과연 병원을 못 갔기 때문에 사망을 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방역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 경기도 거주 70대 확진자가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돼야 되니까, 네. 이를 위해서 좀 자택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사망한 상태를 확인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병상 부족 문제 때문에 입원을 하지 못해서 사망한 사례는 아니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이제 설명인데요. 어제부터 이 환자가 몸이 급격히 악화됐고 오늘 확진 판정이 됐고, 그리고 이송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일단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517개 중에 68개가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증 환자 병상도 69개 가운데 7개가 현재 사용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교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하루 만에 50명이나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학생 40명, 교직원 10명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차적 등교 수업을 시작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따지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학생 200명 그리고 교직원은 40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모두 115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모두 275개 학교가 등교 일정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집합 제한 명령을 어기고 소모임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열매 맺는 교회인데 여기서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인데요. 이 사람들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24세 여성하고 교회 소모임에서 장시간 접촉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문제는 인천시가 이달 16일부터 일주일간 정규 예배를 제외한 이 종교시설 주간 대면 모임 활동, 행사, 그리고 음식 제공,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요. 이 교회는 그러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교회 측은 이 소모임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예배나 모임 중에 마스크 착용과 명단 작성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왔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소모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잖아요. 소모임을 그렇습니다. 하긴 했다는 건가요, 교회 측은? 이 해명에 따르면 소모임은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소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6명이었는데 확진자가 2명뿐이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이제 해명이었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비롯한 개신교계가 어제 교회발 집단 감염에 대해서 사과하고 방역 당국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 아마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일부 교계가 비대면 예배 조치에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어제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 이런 이제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들은 대정부 호소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교회들에게 어떤 산소호흡기를 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그것은 종교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 일부 이제 좀 이 한교연 권태진 대표 목사의 경우에는 일부 이제 기독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한교연이 예배 강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줄 것으로 믿는다는 의미다라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관련 단체 포함해서 30개 보수 단체가 오늘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지금 내국인 확진자 및 사망자 수를 뻥튀기 하고 있고 오히려 이달 10일부터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허용하는 등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잘못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 다음 날 지금 대량 확진자를 수를 발표하고 있는 정부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라면서 이 코로나19를 악용해서 한국 교회를 마녀 사랑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방역대책 실패의 원인으로 정세균 총리, 박능훈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지목을 하면서 해임해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광복절 이틀 전부터 이미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5명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는 그 전에 이제 교회 집단 감염이 이어지던 시기부터 사실 확진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사실은 뭐 교회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온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8월 15일 날 지금 광복절 집회에 광화문 집회에 다 이제 모이면서 지금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집회를 고려하면 앞으로 그러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좀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어젯밤 늦게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가 앞서 말씀드린 이 보수 교계 그리고 이제 보수 단체들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또 입장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가 교인과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무한대로 검사를 강요해서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방역 지침 3 접촉자가 아닌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뭐 명단 제출이라든지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무증상인 사람들도 검사를 받게 하면 일종의 이제 그 비율상 모수가 늘어서 확진자가 많아진다 하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아니라 확진 비율을 밝혀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교회에 수년간 안 나왔던 사람들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를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식이면 모든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이 박원순 서울시장 그 장례식 일정 관련해서 뭐 분향소 이런 것들을 광장에서 5일 동안 허용한 이유와 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휴가 감염 우려를 낳은 이유 등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해야 된다라고도 이 정광훈 목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뭐 사실 확인을 다 일일이 저희가 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런 주장들이 뭐 이른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심지어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군가 계획적으로 교회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한 바도 있고 그 이전부터 사실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은 사랑제일교회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방역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에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뭐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보수 유튜브나 이런 일부 이제 극우 유튜브 또 일부 보수 교단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제일교회 교회인이라고 할 경우에 선별진료소에서 무조건 양성 판정을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의 경우에는 야외에서 열렸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렇게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에는 조작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고요. 이런 가짜뉴스들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에 코로나19 확진자 한 명이 자택을 무단 이탈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이제 빚는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성남시에 사는 70대 여성이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뒤에 감기 증상을 보여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격리병상으로 이송돼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보건소 검사는 믿을 수가 없다. 병원에서 다시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된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보건소 직원을 향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황당한 일인데 경기 포천시 사례인데요.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향해서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하느냐라면서 검사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의 어떤 팔을 건드리고 그다음에 또 직원을 껴안고 뭐 차 안에 침을 뱉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졌으니까 당신들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요. 그러면서 또 검사를 다시 해달라면서 격리수칙을 어기고 병원으로 막 차를 몰고 가는 등의 소동을 계속 일으켰다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 이들 부부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옮겼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보건소 직원 2명의 경우에는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보건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 후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간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같이 감염자가 되자 이렇게 하는 태도가 이게 맞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 정광훈 목사 등이 이상한 음모론을 계속 주장을 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감을 지금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 체대 입시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입시학원인데 네. 이 선생님이 왠지 불안해서 학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아보게 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19명의 고교생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성북, 강북 지역과 뭐 중북부 지역의 서울 중북부 지역의 1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시설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와 검사 경위를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학생들 사이에 2차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어서 더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 성북구의 삼각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난 17일에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접촉한 학생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친구들과 PC방을 간 사례도 있고 또 가족과 지방으로 여행을 다녀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된 N차 전염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8.15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중에 집회 참가자가 이제 33명이었고 18명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는 경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보수 유튜브 방송 운영자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유튜브 방송 운영자이자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이 주옥순 씨는 주옥순 TV 엄마 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5일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을 해서 정강훈 목사랑 만나고 마스크를 내린 채 연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즉 이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이 돼서 남편까지 이제 같이 전염이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례인 것이죠. 그리고 더 문제인 것은 KBS 보도에 의하면 주옥순 씨는 이 광복절 집회 다음 날인 16일 아침에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 여기서 이 전날 밤에 그러니까 집회에 참석하고 난 그 밤에 찜질방에서 잤다. 그리고 지금은 남의 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회 당일에 다중이용 시설인 찜질방을 이용했다는 거니까 감염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주옥순 씨는 KBS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찜질방에 간 적이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방역당국은 이 주옥순 씨 진술하고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찜질방에 갔는지 여부는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이 확진 판정을 또 받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일단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해당 경찰관들의 소속 부대 등은 방역 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 외에도 정보나 교통, 형사 이런 이제 부서 소속 경찰관들도 당일 집회에 투입한 경우에는 경찰이 지금 다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경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이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집회 참가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네. 이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집회 참가자는 이 집회 현장에서 체포가 돼서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에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동작경찰서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찰관이 15명인데 이 검사를 했더니 이제 음성 판정이 다 다행히 나왔지만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 관악경찰서에 이제 유치장에 머물렀으니까 여기 경우에도 경찰관과 유치인 등 16명이 이제 검사를 받을 예정이고 기존에 수감된 인원은 강동경찰서로 이감을 하고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폐쇄한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광화문 집회에 한 2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검사받은 인원은 굉장히 적고 아직까지도 지금 어디서 감염이 또 확산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서울시가 여러 가지 방역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9천여 명 정도의 어떤 그 명단 이런 것들은 일단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네. 일단은 빨리빨리 이제 검사를 해 나가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 자체를 어떤 음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다 거부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일단 설득할 수 있는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이 책임 있게 지금 정부나 방역당국이나 정치권에서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 방역 대책을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협조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또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더 추가 확산될 우려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시가 내일부터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서울 전역에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하기로 서울시가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100명 이상의 하루에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서울에서 나왔고 또 이 광화문 집회 출동했던 경찰 기동대원도 확진된 만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이 되게 되고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제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이고
이달 마지막 주말인 30일까지 조치는 유지된다라는 게 서울시의 이제 설명입니다. 방송가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SBS 상암 프리즘 타워가 이 확진자가 발생해서 폐쇄가 됐는데요. 이 상암 프리즘 타워의 어린이집 선생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간 사옥 건물을 폐쇄한다라는 게 SBS의 이제 설명입니다. 다만 방송과 관련해서 메인 스튜디오 등은 지금 양천구 목동의 사옥에 있기 때문에 방송 자체에는 뭐 영향이 없다라는 게 SBS의 설명이고요. 앞서 이제 CBS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비상방송 체제에 들어간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낮부터 방송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늘 이제 계속 정상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CBS 소속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건물이 셧다운 된 거였는데, 이후 검사에서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방송이 재개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KBS의 경우 드라마 출연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촬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엠넷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세트장을 방문한 첨거 직원이 확진돼서 녹화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EBS의 경우에 본사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프로그램 외주 PD 1명하고 출연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네, KBS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KBS 드라마에 출연하던 배우였잖아요.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그냥 드라마 촬영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배우가 이 극단에서 연극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극단 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여행자 극장에서 어제부터 연극 짬뽕 앤 소를 공연할 계획이었는데 공연 참여진 41명 중에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7명의 음성 판정, 19명은 검사 대기 및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연극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매 관객들에게는 100% 환불 조치할 계획이다라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 배우 김원혜 씨가 연극 짬뽕에 출연할 예정이었는데 이 출연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자가격리 중에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게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짬뽕이라는 이 연극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배우 서성종 씨도 참여 중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고요. 또 짬뽕의 또 다른 출연진인 배우 허동원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방송계와 연극계의 연예인들 사이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급 대충격이 시작될 것이다. 최악의 응급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료 역량이 감염 총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활치료시설이 전환이 가능한 시설과 중증 환자용 격리병실 확보 협조가 절실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지금 목소리를 강하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회에 대한 직접 행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에 관할 지자체는 서울시지만 경기도에서 직접 행정조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이재명 지사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대한 행정조사까지 언급한 이유는 이 경기도인 야탐역, 화정역에서 이 사랑제일교회 측이 집회 참여를 홍보하면서 서명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네. 이 서명운동이 집단 감염의 고리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련 명단을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그런 이제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받은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 서명들이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실외에서 이루어졌지만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접촉한 경우보다 실외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탁자를 놓고 서명을 받은 경우가 훨씬 더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걸 명단을 지금 입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아무래도 서울시가 관할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껄끄러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직접 가서 행정조사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다라고 경기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관할권은 이제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사가 원칙이고 방역당국과 서울시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다 조기 퇴근을 하고 건물이 아예 폐쇄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땠나요? 방역 컨트롤 타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은 오늘 서울시는 이 확진자가 나온 2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른바 방역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는 이제 부서 직원들도
출근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정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는데 방역 업무에 지장이 없는 건 아닌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근무 공간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에 따라서 능동감시 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구분이 돼 있고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대상 중에는 생활치료센터 관련 협의를 총괄하는 담당자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앞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말한 것도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하는 게 매우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요 병원들의 병실이 환자를 꽉 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증의 환자들을 빨리 생활치료센터에서 수용을 해야 이제 병상 확보가 되기 때문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은평구, 노원구 등등에 좀 추가로 경증 확진자 900여 명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시 추가 시설 확보를 위한 업무는 이제 해당 담당자가 자가격리된 상황이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게 서울시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카페나 휴게 음식점에 배포할 예정인 방역 안내문이라든지 홍보지 이런 거를 제작하기 위한 실무적인 어떤 그런 회의나 이런 것들도 재택근무 때문에 잠시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브리핑의 경우에도 이 2층에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폐쇄가 돼서 아무래도 이제 방역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가 닫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서울시 확진자 중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학조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시는 일단 방역당국의 인력 지원을 받고 있지만 좀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더 투여를 해서 지금 역학조사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격리된 이런 공무원들의 복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내일부터 의료진 파업이 또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어제 의료계하고 정부가 간담회를 했는데 협의점은 찾지 못한 결과인데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내일부터 연차에 따라서 집단 휴진에 나서고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2차 파업에 돌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필수 분야 의사를 추가로 양성해서 의무 복무를 시키는 정부 정책은 수도권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대화와 관련해서 의사협회의 경우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대화장에 나온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병원들은 대비에 나선 상황인데 이번 주말의 경우에는 수술 일정 등을 조정하면 큰 공백은 없겠지만 장기화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게 지금 병원의 입장이어서 빨리 좀 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정치권 소식 좀 살펴보죠.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낙연 후보 경우에는 지난 17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 확진자가 사용한 마이크와 의자를 같이 사용했고 또 직전에 이제 출연하기 전에 이 확진자와 잠시 이제 대화를 나눴다. 이런 점들이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은 31일 정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29일 날 전당대회까지 일정이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낙연 후보는 언론 MBC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와 격리 해제가 지금 하루 반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이 따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할 수는 없고 후보자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하더라도 후보자가 물론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부겸 후보는 전당대회를 아예 연기하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부겸 후보 측은 지금 이 이낙연 의원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호 TV 토론 그리고 대의원대 후보자 연설 이런 선거운동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선거 일정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래서 당 전당대회 준비위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일정 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것은 당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김부겸 후보 측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당대회의 연기에 가까운 주장을 이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당대회 연기와 관련해서는 또는 전당대회 일정과 당일 구체적 계획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이제 관련해서 당이 이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주민 후보는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박주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낙연 후보의 자가격리와는 무관하게 자기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TV 토론회가 지금 취소된 상황에서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서 뭐 나홀로 토론회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온라인 소통 등의 계획했던 선거운동은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당의 공식적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흥행도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까지 지금 연기하느냐 마느냐 민주당이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볼까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대직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했는데요. 이 김대주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등 세원 관리와 국세 주요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국세청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라고 이제 보고서에 기재를 했습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요구를 한 내용도 같이 이제 병기가 됐는데요. 6차례 위장 전입과 처제 명의 아파트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김대주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너그러 양해해달라고 이 교감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말 논란은 뭡니까? 오늘 기재위에서 이제 막말이 오갔다 이래서 여러모로 이제 화제를 낳았는데요.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당이 국회법 절차도 무시하고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으면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안 하고 있다라면서 한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뻔뻔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반박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이제 이어진 것인데요. 이 두 사람은 뭐 한국 사회에서 이제 싸울 때 항상 나오는 얘기, 뭐 나이 얘기로 하면서 뭐 젊은 사람이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비속어까지 뭐 섞은 이런 막말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윤우덕 기재위원장이 지금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지난 상임위 회의를 진행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겠고 여야 모두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야 이 상황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윤은덕 기재위원장이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싸움을 말리질 못해서. 네. 그렇죠. 이게 뭐 나이도 어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비서거까지 동원해서 국회의원 둘이 싸우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말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두 사람, 이 김태형 의원과 김경엽 의원을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상 동갑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이 또 재미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 나이는 오히려 나이도 어린 게라고 발언한 김태흠 의원이 한 살 적은 게 김태흠 의원은 1963년 1월생이고 네. 김경엽 의원은 오히려 1962년 12월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이 한 살이 적지만 다만 김태흠 의원 측은 그것은 이제 출생신고가 늦어진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통 친구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국회의원들도 하네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에 친하지 않았으면 서로 나이도 이렇게 모르고. 네. 뭐 워낙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이가 막 헷갈리기도 하고 또 뭐 아시겠지만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한두 살 차이가 이제 점점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래도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 듣고 좀 놀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김여정 부부장이 뭐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미래통합당 간사 하태경 의원이 기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후계자로 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후계 통치라고 볼 수는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서 책임자들을 지정하고 권한을 이제 이양하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건데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만기 침란을 다 하는 그런 독재의 전형적인 걸 하다 보니까 정치 스트레스가 이제 커진 것에 대해서 경감하려는 차원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에 결국은 1인 통치를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
책임과 관련한 정적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국정원이 분석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위임 통치하더라도 지난번에 건강 이상설 놓고 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건강 이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말씀도 전해드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특위에서는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명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첫 회의에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이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에 합류한다는 소식 알려졌을 때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는데요. 네. 오늘 첫 회의 참석한 소감 어떠셨어요? 글쎄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교육 일정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네. 생각보다 조금 늦게 만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네. 어쨌든 만나서 오늘 임명장을 받았고 특위를 이제 그 새 주제로 쪼개서 지금 성범죄와 연관된 또 특히 여성의 이제 인권 보호와 연관된 입법 활동을 빠른 시간 안에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 이런 데까지는 오늘 합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그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주제를 정하고 그 소위원회에 이제 그 위원장들을 정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에 토론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기본적인 네. 사전 논의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네. 첫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생뚱맞은 장소에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소감을 밝히셨어요. 첫 회의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예. 네. 끝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모였을 때 네네. 이제 그 특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다수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장소가 이제 국회였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위원들이 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 목표를 향하고 있는데 저만 네. 그렇지 않아서 제가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약간 생뚱맞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일종의 이제 회의 시작할 때 소감을 한마디씩 자기소개를 하면서 하라고 해서 저는 뭐 정치를 하러 거기를 간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좀 나만 좀 이렇게 그분들하고 약간 목표가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네. 근데 좀 걱정돼서 여쭤보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이제 합류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비판적인 여론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 가족들에 대한 신상 공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렸거든요. 혹시 지금도 그렇습니까? 뭐 지금도 댓글 같은 데는 가끔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딱히 저희 가족이 공격을 받을 만한 무슨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전혀 아닌데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기대와는 좀 다른 선택이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그 일종의 뭐 비판으로 그렇게 댓글을 다실 수는 얼마든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댓글을 달 때 요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추이는 이제 개인 이제 사 같은 거를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제 성폭력과 연관된 입법 활동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는데 문제는 기존에 이제 하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뭐 그걸 비판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 얘기까지 신상털기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일부는 정확한 정보가 아닌데 제가 뭐 정정할 기회조차 저는 공인이 아니니까 네.
예, 뭐 그렇게 해서 좀 언짢았던 기억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제가 무슨 선출직에 그 출마를 하거나 이럴 거면 그게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 그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제가 열심히 뭐 제 뜻대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해는 풀릴 거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네. 오늘 진행된 회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사전 논의 차원에서 논의가 오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네. 내용이 주로 이제 그 논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세 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성과물을 내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뭐 N번방 방지법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 법률들의 개정안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세 분과로 나눴으니까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 분과였고 다른 하나는 스토킹 이제 방지 더하기 뭐 데이트 성폭력 네. 관련된 분과고 그리고 세 번째 분과가 이제 권력형 성범죄 관련된 분과인데 지금 뭐 그 여러 법률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그 세 가지 유형의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달 안에 빨리 토론을 해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던 그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고 지금 통합당의 성폭력 그 특위에서 이제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물을 2달 안에 빨리 정리를 해서 한번 가안을 일단은 만들어 보자. 이게 오늘 회의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세 분과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이제 시대이니까 온라인에서 어떻게 토론을 진행할지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2달 후에 이제 희망 사항인데요. 이것은 특위를 국회 차원으로 좀 확장해 보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관련된 법률들은 뭐 정파를 가리지 않고 이거는 여성 안전 또는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꼭 뭐 통합당에만 한정된 입법안이어야 된다 이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는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저희가 생각하는 입법안 중에 상당수가 또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발의하셨던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는데 좌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좀 키워보자. 다 같이 노력을 하면 훨씬 입법이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느끼시기에 다른 위원분들이 적극적 의지가 있으신 걸로 느껴지신 건가요? 네, 저는 네. 이번 참에는 상당히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느꼈고요. 네. 뭐 애당초에 저를 초대를 하시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정도로 저의 협력을 받아내기는 그것으로만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네. 뭐 아마도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가 해온 행적을 보면 아마 대충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저는 그렇게 뭐 들러리 쓰는 일들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매진을 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는 제가 또 한편으로 맡은 부분이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취소됐지만 이제 지부당 위원장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제 모이실 때 성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들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발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온라인 콘텐츠를 제가 강의를 해서 녹화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세 개 분과 크게 나눠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했다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N번방 사건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문제 굉장히 국민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개정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논의하면 좋을까요? 네, 뭐 오늘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그 N번방이라는 게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표면에서는 인터넷의 표면에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불법 행위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잠입수사의 그 형태가 꼭 필요한데요. 외국처럼.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잠입수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논쟁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찰들이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추적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꼭 21대 국회에서 꼭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잠입사에 연관된 토론을 21대 국회 초기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하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다시 한번 세세한 방법이 가능하면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외국은 아동 위장 수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떤 네. 특정 조건을 한정을 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 방법을 아주 구체화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입법을 하는 방법도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비동의 강간죄 문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의당 내에서 네. 지금 이제 그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를 지금 발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십니까? 저는 일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다. 왜냐하면 영미권 국가나 유럽의 상당한 국가에서 컨센트를 기준으로 강간을 정의하는 경우들이 구성 요건에 컨센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게 아주 일반화된 형태의 정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폭력과 협박을 그 구성 요건의 주요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입증은 쉽지만 대단히 보수적인 이런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류호정 의원이 지금 제기하신 그런 이제 어떤 구성 요건을 결국 바꾸는 거죠. 동의 여부로. 네. 그런 이제 추세는 국제적인 것이다. 이 부분은 틀림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입증을 할 거냐. 이것을 이제 그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오늘날은 이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성범죄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술만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보다는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 선진적인 방법들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진술 분석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동의 여부, 양측의 진술이 갈릴 때 서로 다른 진술 중에 어떤 것이 실체적 진실에 훨씬 가까우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많이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해바라기 센터 같은 데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인력들의 진술 분석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 여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이제 입증은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외국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지금 정의당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 나머지 당들에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얼마든지 있겠다. 그리고는 지금 그런 기준, 동의 여부가 강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국제적인 일단은 일반화된 규범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의 동의라고 하는 요건 자체가 무하다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얼마든지 수사 기법으로 그런 부분들은 극복해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론화가 되기 참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글쎄,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미투를 했다가 이제 그 미투가 지금 제대로 본인들 피해자들의 생각대로 사건이 진행이 안 돼서 결국에는 그런 법례들을 보면서 신고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아질까 봐 그게 사실 굉장히 염려되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신고를 좀 더 쉽게 발고할 수 있게,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들이 적절히 잘 보호받을 수 있게, 그리고는 2차 피해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는 이런 이제 그 조치만이 사실은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규범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과 연관된 규범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 알지 못했던 그 과거의 규범을 그대로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확실하게 이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도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들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그리고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네.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사람들에게 충분히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네. 그렇게 교육을 하는 방법도 그것도 굉장히 필요한 예방 기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간에 그동안에 합의가 잘 안 됐는데요. 합의에 촉매제가 교수님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아스트루트 질베르토의 Goodbye Sadness 들으시고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